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4년 미국 증시를 간단히 전망하면서 미국채와 금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의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하는 영상이고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에서 다른 영상에서 잘 보시지 못하는 관점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월가의 낙관론자, 강세론자 톰 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거의 전망을 오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인 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균형 있지만 상승 쪽에 무게를 많이 싣고 전망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에 많이 맞췄나봐요. 작년에 모두 다 주식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분은 언제나처럼 상승장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뉴욕 주식시장에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2024년에는 얼마나 오를 건가라고 전망을 했는데 목표가를 5,200으로 예상하면서 강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대요. 지금은 S&P 500이 4,790인가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게 작년 말 가격에 비해서 약 9%밖에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최근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저가 대비 많이 반등했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닌 거죠. 1년 동안 10%가 안 될 정도니까요.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본대요. 1월 중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겠지만 2월이나 3월 중에 약 5%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 약간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4,400에서 4,500까지 밀릴 수 있다. 지금 현재 시세에서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하락폭은 10%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20%가 하락하면은 하락장이 베어마켓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20%까지는 아니고 15%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대요. 3월 정도 전후로. S&P 500 편입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올해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4년 목표가 5,200은 PER로 따지면 20배 정도로 생각하고서 예측을 한 거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특정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빅3에 대비해서 소외가 됐었죠. 그래서 상승 흐름에서 소외된 소형주들이 50%까지도 오를 수 있는 폭등세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다만 지금 가격 대비 10%가 안 되는 9% 정도 상승 여력, 그 다음에 과정이 순탄치 않다, 중간에 조정이 있다. 근데 그게 2월이나 3월일 것 같다. 1월 달에 최고가 찍고 2월 3월에 하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2023년에 좋았던 종목이 좋은 게 아니라 빅7이 좋은 게 아니라 상승 흐름에서 제외됐던 소형주들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전망을 귀담아 듣거나 하는 편은 아닌데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일종의 시장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채널에서 2024년 전망은 수개월 전부터 계속 해드렸잖아요. 코스토니 달걀 모형 기반으로 해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쭉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분이 예측하시는 거랑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한 부분이 많죠. 3월에 조정, 그리고 내년에 사상 최고가를 찍지만 조정이 올 것이라는 거,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는 거, 즉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지난 영상들에서 산타랠리와 경기 침체가 연달아 올 수 있다고, 산타랠리가 오기 전 10월, 11월 달부터 알려드렸는데 2023년에 하반기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주식시장은 1월 달까지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현재 페드와치나 연준의 점도표상으로 3에서 5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의 3월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 전후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 조정에서 그냥 바로 쭉 떨어질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반등해서 더 상승하다가 떨어질 수 있다. 수개월 전부터 말씀드리고 작년 내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렇게 11월 FOMC에서 지난 7월 FOMC 7월 27일에 금리를 올린 게 마지막이었다는 게 확정이 됐죠. 그래서 금리 고점 A가 7월 FOMC로 확정이 됐고, 11월 FOMC에서는 이 금리가 인하하기 시작되는 A에서 B 구간으로 버블의 마지막 반등에 해당되는 구간이고요. 이때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이 오른다 했죠. 그리고 A에서부터는 미국채나 금, 달러가 바닥에서 반등하기 시작한다. 반등은 B를 넘어서 C까지 반등할 것이고, A에서 B 부근에서 미국채 금 달러를 샀다가 C 부근에서 많이 오르면 미국채 금 달러를 고점에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한다. 그리고 A에서 B 구간에는 위험자산 성장주가 오르기 때문에 성장주를 익절 이익 실현하고 리밸런싱 하면서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성장주가 하락하면
그때 다시 저가 매수를 한다. 기본 전략이라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이게 2024년에 일어날 일로 보이는데 대략적으로는 B가 3월 정도가 될 것 같고 경제 얘기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미리 대비하고 싶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온다고 가정하고 대비를 하고 있고 제 포트폴리오는 지금 바로 경제 얘기가 터져도 그거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준비가 끝난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버블의 최고점 이후에 수개월 정도 그러니까 A에서 B 구간만큼의 기간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얘기가 오기까지는 2024년 6월 이후 8월이나 3분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큰데 대선 바로 앞에서 경제 얘기가 터지면 아무래도 집권당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얘기를 틀어 막아서 아예 선거가 끝날 때까지 버티던지 아니면은 일찍 상반기에 터뜨려서 선거 전에는 회복을 완료해 놓으면 선거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잖아요. 지난 트럼프가 그랬었죠. 트럼프가 대선이 있는 해에 3월 달에 코로나 얘기가 터졌는데 빠르게 반등하는 바람에 마지막엔 주가도 많이 올랐죠. 결국에는 그 위기 구간을 극복했다는 걸로 대선의 내러티브로 써먹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바이든 쪽도 재선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게 일어난다면 빨리 터뜨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3월 달에 연준의 유동성, 미국 은행위기에 재차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알려드렸고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지표로 봤을 때 내년 3월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톱니도 3월 전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기존에 얘기를 해왔던 부분에서 일치되는 전망을 하길래 초반에 언급을 해드려 봤고요. A, B, C 구간이 올해 일어날 건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할지 이게 올해 증시를 대비하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은 전고점을 도전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S&P 500의 월봉 그래프 여기 코스터의 달걀 모형의 ABC 모양을 사각형으로 기간을 표시해뒀고요. A 구간, B 구간, C 구간을 차트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직전 사이클 그러니까 2018년 12월서부터 2020년 3월까지 A에서 B, C 구간을 표시해 둔 거고 지금도 A에서 B, C 이런 구간으로 갈 수 있는데 네모칸은 똑같은 기간을 복사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 사이클과 똑같은 기간이 된다면 올해 말 정도에 터진단 말이에요, C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능성보다는 더 늦게 터지거나 아니면 좀 일찍 터지거나 그런 쪽을 높게 본다는 거고 이렇게 두 개의 금리 사이클에서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지난 사이클에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금리 고점 A는 2018년 12월이었는데 이때 주식시장이 전에 조정이 있었고요. 금리 고점이 되고 나서부터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반등을 했고요. 예방적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하는 B 부근에서 다시 한번 몇 달 정도 하락을 했는데 크게 하락하진 않고 결국에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와서 전고점을 재차 높이다가 경제 위기로 크게 하락하는 이런 모양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보면 금리 고점 A가 2023년 7월이었잖아요. 7월 FOMC. 그때 전후로 이렇게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해서 반등을 해서 올라왔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아직 못했지만 곧 할 거죠. 전고점 돌파하다가 예방적 첫 번째 금리 인하 지금은 3월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3월 정도에서 다시 조정이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갔다가 크게 하락했던 적이 과거로 따지면 그렇게 예상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구간이 현재 구간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난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전고점을 크게 높이고 하락했는데 B에서 하락한 게 그대로 쭉 하락이 이어지면 비트코인 버블이나 하이먼 미스키 버블 모델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식의 진행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경제위기 C를 가정하고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나스닥 버블 직전이랑 비슷하다. 1995년 전후라고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크게 조정 없이 연착륙을 넘긴 다음에 다음 사이클에서 크게 떨어져서 버블이 붕괴된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연착륙이 돼서 대세 상승장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큰 하락을 그냥 연장해서 나중으로 미룬다는 관점이지 차트라는 게 하락 없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하락하는 거냐 나중 하락하는 거냐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자산 배분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B가 3월로 예상돼 있는데 2월 3월에 조정을 하면 2024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온다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지만 저는 좀 더 빠르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반기 경제위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선 치른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오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반기보다는. 하반기 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재무부가 돈을 많이 쟁여놓고 있잖아요.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하면서
하면서 대선을 치러내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B가 한두 달 전에만 해도 여기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 할 거라는 예상이 30%도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50% 올라오니 지금 70%까지 올라갔어요. 점점 더 금리 인하 시기를 빠르게 시장이 예측하고 있고, 1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라는 예상도 은근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B의 시기가 점점 빨라질수록,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좀 더 가팔라지고 많아질수록 A, B, C 구간의 주기가 짧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차트상에서 나스닥 100과 하이먼 미스키 모델의 자세한 설명은 과거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스닥 100 장기 월봉 그래프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B 구간에서 조정이 온다 했죠? 그 조정이 와서 그냥 그대로 쭉 떨어지는 모양을 만들면 비트코인 버블과 일치하고 하이먼 미스키 모양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반등했는데 이 C 구간에 하락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면 지난 1995년 같은 연착륙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연착륙이 온 적은 그때 딱 한 번이고요. 1995년. 그때는 장단기 금리 역전도 역전이 된 상태도 아니었고 물가도 높지 않았었고요. 그때 중국에서 미국채를 계속 사주면서 미국채 장기물 같은 게 금리가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이랑 완전 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장기물 금리가 튀어올라서 걱정이잖아요. 1995년에는 인플레이션 걱정이 일단 없었고요. 그리고 M2 통화량도 이때는 늘어나고 있었는데 풍부했었는데 지금은 M2 통화량이 그냥 마이너스예요. 물론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연준의 영래포 계좌나 재무부 계좌 같은 데서 유사 QE로 유동성을 공급하긴 했지만 전통적인 M2 기준에서는 1995년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과거 2020년에도 이렇게 경제위기가 올 거라는 거를 대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했고, 이 위기 구간을 손실 없이 넘어갈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이미 다 해놨습니다. 이번 나스닥 사이클에서 고점에서 하락장이 일어나고 반등하는 시점까지의 길이를 똑같이 복제해서 붙여보니까 이렇게 B가 오는 3월 시점 정도에 끝이 나더라. 조정이 3월 정도에 올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프랙탈적인 유사점도 관찰이 된다는 거고, 더블탑을 찍을 가능성도 저는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월가가 2024년 강세장 전망을 대략적으로 예상했는데요. 2020년에도 2019년에 지금이랑 기준금리 사이클이 되게 비슷한데, 그때 예방적 금리나 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니까 전고점도 돌파하고, 당연히 2020년에 완전 강세장 전망이었어요. 장밋빛 전망이었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전망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강세장을 전망하지만 의외로 전망치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2024년 미국 증시 전망, 월가가 내년 강세장 전망하고 있다. S&P 500 최고치는 5,400까지 갈 수 있다. 이랬는데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대요. 여기 구체적으로 표에다가 적어놨거든요. 5,400을 낸 사람은 칼슨그룹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것도 2023년에 S&P 500보다 13%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5,400 최고치로 한 게 13% 상승이에요. 올해 전망이. 강세장이라고 해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쭉 내려가죠. 2위가 오펜하이머인데 5,200. 지금에서 9% 상승. 도이치뱅크가 5,100, 7% 정도. 7%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보다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 상승은 맞는데 상승이라고 말은 하지만 상승이 아닌 전망이거든요. BOFA는 4%, HSBC도 4%. 이렇게 상승 전망한 곳을 보니까 5,000에서 5,100이 더 많아요. 두 개 빼고 다 그렇네요. 4에서 7%밖에 상승 여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 지금 S&P 500이 연말 기준으로 4,769거든요. 여기 아래로는 다 하락 전망이에요. 보시면 골드만삭스나 UBS는 4,700 예상하잖아요. 4,700은 현재 종가에서 마이너스 1.5%예요. S&P 500이 횡보하면서 약 하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바클레이즈 모건스테인리는 내년에 5.7% 하락, JP모건은 마이너스 12% 하락, BCA 리서치는 마이너스 31% 하락이라고 예상해놨어요. 상승 전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락 전망인 것 같은데요. 하락 전망의 폭도 더 크고 상승 전망의 폭도 낮고, 그리고 최대치는 그냥 하나 솟아서 10% 넘어가는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한 자릿수고 뭐 4%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월가가 미국 증시 강세장 전망했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강세장이 맞나? 횡보하는 수준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최상은 플러스 13%, 최하는 마이너스 31%. 금리 인하기는 경착륙이라는 역사는 거의
틀리지 않고 반복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반복될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톱니도 중간에 조정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경착륙이 짧고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처럼요. 그 정도의 조정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금리 사이클 상으로. 코스트라인 달걀 모형에서 A는 작년 7월이었으니까요. 지금 A에서 B 구간 여기인데 앞으로 B도 지날 거고 C도 지날 거잖아요. 이게 올해 올 내용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한번 하락했다가 끝까지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고 빠르게 반등할 것 같아요. 지난 스태그플레이션 때도 하락장이 길게 가진 않았었거든요.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인 QQQ, S&P 500 추정 ETF, 스파이, 그리고 미국제 30년물 ETF, TLT, 금 현물 ETF, GLD의 최근 가격을 비교해보면서 현재 금리 구간에서 각 자산들이 어떤 식의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최근 1개월 그래프예요. 최근 1개월에 나스닥 100은 플러스 5% 올랐어요. 최근에 나스닥 100도 전고점 돌파하고 S&P 500도 전고점 직전, 다우지수 전고점 돌파. 그리고 많이 하락해서 반등했기 때문에 지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요새 힘이 많이 느껴지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기간상으로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 1년간 오른 폭을 보니까 나스닥은 5%밖에 안 올랐고 S&P 500은 3.5%밖에 못 올랐어요. 근데 의외로 몇 달 전에 TLT가 이제 최하점 찍을 때만 해도 다들 TLT 조롱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1개월 동안에 TLT가 6%나 올라서 미국 주식들보다 더 많이 올랐죠.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코스닥의 달걀 모형에서 각 사이클마다 유명한 자산 알려드리면서 A, B, C 구간에는 TLT, 금, 달러가 상승하는 구간이라 했잖아요. 그런 구간에 저가 매수했던 게 반등하면서 물론 뭐 장기 그래프로 보면 당연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특정 기간에는 미국채가 더 많이 오르는 기간도 있다. 지금은 버블의 마지막 반등 구간이라 모든 자산이 오르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도 오르고 TLT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해서 다 좋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온다면 올해 2024년에 그러면 미국 주식은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TLT나 금은 조정이 심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는 자산들이죠. 그런 거 모든 걸 감안해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해도 위험을 해치해 줄 수 있는 건데 수익률마저도 주식보다 좋으면 지금 주식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안전자산이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요. 미국채가 저가에서 20% 이상 반등했잖아요. 그리고 금도 저번 10월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올랐고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격의 흐름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채권 시장에 있는 스마트 머니들이 돈의 흐름을 미리 쫓아가거든요. TLT나 금의 가격 흐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캐치하면서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최근 6개월로 잡아봤는데 A가 7월이잖아요. 완전 똑같진 않은데 대략 여기에요. A가 여기 있고 B는 여기 내년 3월에 있겠죠. A에서 B 구간은 현재 지나고 있었잖아요. 작년 말서부터 11월 FOMC에는 A에서 B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금리 고점을 확인해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자산이 반등했어요. 11월 FOMC 이후로 반등했을 때부터의 수익률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미국 주식은 그때 저점에서 지금 12% 올랐고요. 금은 3.8% 올랐고 금은 미리 올랐던 게 있어서 덜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TLT는 12%가 올라서 나스닥 100이랑 오른 폭이 똑같아요. 그리고 S&P 500은 10% 올랐기 때문에 11월 FOMC 이후로 이렇게 잘라서 마지막 반등 구간의 상승률을 보면 TLT가 미국 주식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거나 더 높은 상황이다. 금은 여기서부터 올리면은 수익률이 비슷한데 미리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아졌어요. TLT와 금이 수익률도 갖추면서 위험 해지도 될 수 있는 시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슷하게 오르긴 하지만 나중에 조정이 왔을 때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하락장이 와도 상승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나 대체자산의 비중을 높인다고 말씀을 계속 드린 부분이고요. 2020년대가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과거에 온 시기가 1940년대가 있고 70년대가 있거든요. 2020년은 과연 1940년대를 따라갈 거냐 70년대를 따라갈 거냐에 대해서 저는 비교하면서 레이 달리오가 쓴 금융위기 템플릿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랑 비교하면서 추적을 해보고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1966년에서 1983년까지의 인플레이션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아래쪽에 노란색 그래프가 2013년서부터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율을 그린 건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은 이렇게
1966년에서 1975년까지의 10년하고 되게 유사하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많이 비교해드렸잖아요. 지금 만약에 1970년대 같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피크를 통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물가 피크가 더 올 수 있고 더 크게 올 수 있다. 이번에 경기 침체를 인해서 2024년에 금리 인하 예상돼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때 주식시장이 또 좋지 않겠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내려올 수 있다. 이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렇게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인데 1940년대는 어땠냐면 지금처럼 물가가 한번 피크를 솟았다가 내려왔는데 두 번째 피크 없이 그냥 물가가 쭉 꺼져서 바로 경기 침체가 와버렸어요. 디플레이션이 와버렸거든요. 한번 인플레이션이 온 다음에 1940년대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바로 경기 침체가 크게 왔었고 1940년대 10년 동안 주식시장은 횡보를 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는 디플레이션 시기로 가느냐 아니면은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솟아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연출하느냐. 그때도 1970년에서 80년대 사이에 주식시장이 거의 횡보였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면 여기가 70년이죠. 80년까지 보면 20%밖에 주식시장이 안 올랐고 이때 금이 18배 올랐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예전에 옛날 과거랑 지금이랑 유사점이 있는 게 옛날에 1차 피크와 2차 피크가 있었는데 1차 피크 전후로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37% 하락했거든요. 1970년대 대표지수는 S&P 500이고 지금은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 30% 하락했잖아요. 2022년에. 그게 1차 하락이랑 비슷하고 BTFP로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경제위기가 오진 않았지만 연준이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변칙적으로 은행을 살려줬죠. 반등해서 전고점 뚫는 모습도 현재 비슷하잖아요. 근데 1970년대에는 2차 피크가 오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50%의 큰 폭의 하락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락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요 주변에서 이런 50%의 큰 하락이 올 수 있는 건지 아까도 장기 그래프상에서 하이먼 민스키 버블 붕괴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면. 특징적인 게 이런 하락이 막 5년 가고 10년 가고 그런 게 아니라 2,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반등을 급하게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큰 폭의 변동성은 보였지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1980년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부터는 큰 폭의 상승을 했고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시장이 50배나 상승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크게 오른 건데 이번 2000년도에 이런 조정을 겪고서 30년대부터 오를 거냐 아니면은 2020년대에 조정이 별로 없이 꾸준하게 지금처럼 오를 거냐 이런 걸로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의견이 대립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사이클로 보나 과거 프랙탈적인 유사점으로 보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온 다음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조정에 무게를 두고서 투자에 임하고 있고 지난 사이클에서도 그렇게 해서 큰 피해 없이 넘겼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도 위기를 해칭해서 기회들도 캐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중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프레타적인 비교, 과거 사이클과의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 미래 전망에 투영시켜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시나리오를 짜보면서 투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장에 뉴스만 보고 따라하는 투자보다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올해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유튜브를 활동해보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기 침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올해 성공 투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